전 세계적으로 이제 탈탄소로 가고 있죠.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 중소기업들은 어떻게 할 거냐? 좀 캄캄하죠. 그 제 책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예측한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한국은 어떻게 안보 환경에 좀 대응할 것인가 심각한 문제죠. 말씀하신 대로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이제 탈탄소로 가고 있죠. 기후 변화 대응이라고 하는 큰 변화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탈탄소인데, 그럼 이제 탈탄소가 전 세계적으로 가는데 한편으로 보니까 이게 천천히 가면 갈수록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근데 그게 단기적으로는 그게 좋아 보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단기적으로는 아니 저렇게 빨리빨리 하다 보면은 남들보다 비용이 많이 발생하니까 좋지 않은 거 아니냐. 지금 보시면 탈탄소를 하기 위한 기술들이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거든요.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으니까 지금 우리가 너무 서두르면 좀 비싸고 덜 효율적인 미래에 나타날 기술에 비해서 그렇게 먼저 하면 비용이 많이 들고 그럼 우리한테 부담이 되니까, 그래서 우리도 이것도 추격하자. 다른 나라들 이렇게 우리 산업 발전을 경로를 따라갔으니까 이것도 우리가 좀 나중에 한꺼번에 추월하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그 앞선 나라들이 이제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예, 그쵸, 그렇게 예. 호락호락하지 예, 않고 예. 과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냉전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쵸, 예, 예. 냉전 때문에 미국에서 개발된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고 네, 그런 것들이 있으면 나눠줬어요. 우리 자유준영에 저희 잘 살아야 되니까. 예, 그치? 자유준영에 있는 국가들이 같이 빨리 잘 살아야 돼가지고 이 이데올로기 전쟁에서 우리 진영이 승리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관대했고 하는 측면이 있었다고 하면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자기 나라들이 비싸게 먼저 많은 탈탄소 기술을 확보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탈탄소 하게 된 그런 기업들이 지금 성장했어요. 근데 그러면은 탄소를 발생시키면서 생산한 제품보다 에너지 비용이 좀 더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경쟁력이 있겠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게 지금 그렇지 않죠. 그러면 여기다 뭘 부과합니까? 세금을 탄소 국경세를 그쵸. 부과하죠. 예, 그쵸. 그러니까 니네가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만큼 국경을 넘어올 때 세금을 부과해서 경쟁력을 못 갖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이게 무역 장벽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무역 장벽을 만들고 있는데 그러면 어떤 나라들이 하고 있느냐? 중국이 지금 어마어마한 속도로 에너지 전환을 하고 있죠. 그렇죠. 예. 중국도 사실 뭐 전기 자동차나 이런 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지난달에 중국에 출장을 갔었는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 전기차의 비율이 절반을 넘어섰어요. 예, 그리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더 압도적인 그런 우위를 차지하게 됐고 에너지원들도 지금 엄청나게 많이 변화가 됐고, 근데 중국이 왜 저렇게 빠른 속도로 하느냐? 지구를 사랑해서? 에이, 그럴 리가 없죠. 예. 그럴 리가 없잖아요. 예. 중국이 저렇게 지구를 사랑해서 아니면 기후변화의 어떤 리딩 그 컨트리가 되기 위해서 하느냐? 아니죠. 저렇게 높게 하면 뭐겠어요? 나중에 그게 국제 표준이 되고 무역 장벽의 기준이 되고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도 뭐 트럼프 시대에 그 부분을 이제 조정한다고 하지만 이미 한국과 격차가 많이 켜져 있어요. 근데 이 상황에서 우리가 이걸 못 따라간다라고 하면 어느 순간에 이제 지금 애플 같은 기업들은 벌써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 아리백으로만 그쵸. 생산된 부품만 우리가 받겠다. 애플 같은 기업들은 선언했고. 근데 지금 가장 더 심각한 거는 국제 금융의 변화예요. 예. 국제 금융에서는 포트폴리오를 보잖아요. 장기적으로 어느 회사가 유리하겠냐. 금융회사들은 100년, 200년 이렇게 가잖아요. 포트폴리오를 그쵸. 보고 예, 가잖아요. 예. 장기적으로 어느 회사가 살아남겠느냐. 지금 에너지 전환을 빨리 하는 기업들이 50년 뒤에 살아남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죠. 사실 에너지 동력이 변했을 때 기존의 동력을 지켰던 기업들이 다 국가가 다 망했어요. 다 망했죠. 예, 예. 예. 그건 역사가 증명하는 예. 거고 제가 보기엔 그렇게 오래 걸리지도 않을 거예요. 예. 어느 순간에 갑자기 툭 끊어지면 정말 잘 나가던 기업이 한 5년 만에 사라지는 경우도 있을 텐데 그거를 사실은 우리가 걱정하는 게 아니고 국제 금융 기업들에서 이미 다 걱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기업들은 다 경영 공시를 하게 되잖아요. 기후위기에 관련된 탈탄소 전략을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가. 다 기업들 지금 국내 웬만한 대기업들은 그걸 기후 공시를 해야 되는데 왜 하느냐? 그 금융회사들이 그걸 요구하거든요. 근데 보니까 이 회사는 탈탄소에 대한 대응이 안 돼 있어.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출 금리가 올라가는 거죠.
뭐 그리고 기업 평가도 낮아지고. 예, 기업 평가 낮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도 떨어지고 그다음에 금융 대출 비용도 올라가고 이 회사는 지금 위험한 회사야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싸게 줄 수가 없죠.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그럼 이게 지금 국가가 이렇게 하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벌써 대기업들은 저 앞에 앞서가고 있어요. 국제적으로 경쟁해야 되니까. 그렇죠. 예. 예.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는 그래서 이 기업이 이런 동향을 먼저 파악하고 네. 기업이 규제를 해달라고 이야기를 한다며요. 그러니까 그 말 그대로 국제적인 리딩 컴퍼니들은 지금 그런 부분들이 국내에서 안 되면 사실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국내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인프라를 구축을 해줘야 되는데 안 되면 여기는 사실 방법이 있어요. 나가면 돼요. 그쵸, 기업 입장에서는. 기업 입장에서는 그래서 나가서 거기다 공장을 짓는 거예요. 그럼 우리 중소기업들은 어떻게 할 거냐. 좀 캄캄하죠. 그쵸, 중소기업들도 다 따라서 나갈 거냐. 단기적, 장기적, 이게 중장기적인 어떤 그 전망치에서 봤을 때, 어떻게 보면 당장은 탈탄소를 늦추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아까 우리가 일부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개별자 입장에서는, 개체 입장에서는 합리적 선택이야. 그렇죠. 단기적인 합리적 선택. 예, 단기적인 합리적 선택이죠.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국가 차원에서 봤을 때는 이게 지금 이렇게 늦추는 게 나중에 훨씬 더 비싼 비용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국제 기준을 빨리 따라가는 것이 우리가 장기적으로 그 앞부분에 속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걱정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국가 경영하시는 분이 아리백이 뭔지도 모르는 일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렇죠? 예, 참 이렇게 황당한 일들도 있었는데 어쨌든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는 경제적인 이야기를 좀 많이 해봤는데 그런데 이런 신냉전 패권주의 시대에 어떤 소멸 자체가 이렇게 경제적으로 일어나게 되면 그 평화로운 거다 차라리. 네. 그런데 이런 신냉전 패권주의 시대 이 소멸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보듯이 그리고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서 보듯이 아주 파괴적으로도 특히 일어날 수 있고 이게 한반도에서도 가능하다라고 이제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이유가 뭔지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사실은 제가 제 책에서 썼을 때는 방금 뭐 우크라이나 그다음에 이스라엘 하마스 이런 일승이 들었는데 베네수엘라? 그렇죠, 베네수엘라. 이게 앞으로 이런 일이 자주 벌어질 것이다라고 제가 책에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 나토 회원국을 공격하잖아요. 지금 공격하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그 제 책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예측한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제가 책에서는 이제 그 백승욱 교수님 책을 좀 인용해서 얄타 체제가 무너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그 얘기는 말 그대로 얄타 체제라고 하는 것은 2차 세계 대전 이후의 세계 체제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엔이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국제적인 협력을 통해서 전쟁을 억제하자. 예, 거기서는 예외가 없다. 미국과 소련 다 포함해서 예외가 없이 해가지고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 해서 그것은 예외를 두지 말자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해서 그 전쟁이 국제법적으로 타당하냐 아니냐. 사실은 당시에 그 6.25 때도 유엔군이 한국에 들어올 수 있었던 게 이 국제법으로 정당한 전쟁이 아니다라고 그렇죠. 이제 그런 판단을 해가지고 그렇게 가능했던 것인데 앞으로는 아마 그 개념이 어려울 것이다. 이게 그럼 그 얘기 뭐냐면 얄타 체제가 붕괴. 그러니까 말 그대로 국제적인 룰을 무시하고 없애고 어느 나라가 자기 마음대로 다른 나라를 막 침공해. 미국이 하고 있잖아요, 베네수엘라. 그래서 그거는 과거에는 그 소련 혹은 아니면 러시아 같은 나라가 할 줄 알았죠. 그러니까 그렇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쳐들어가니까 야, 저건 정말 국제 규범을 무시한 거 아니냐. 그랬더니 이스라엘이 해.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미국이 해.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번에도 베네수엘라 사태 같은 경우에도 다른 소위 미국의 우방국들조차도 그 이제 베네수엘라에서 어떤 뭐 독재 정권이 이제 어떤 일을 했다는 것은 비판하지만 미국이 합법적인 전쟁을 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쪽에 이제 무게를 두잖아요. 네, 그렇죠. 그게 완전히 무너지면 전 세계는 그냥 정글이 되기 때문에. 근데 얄타 체제를 만들었던 이유가 있거든요. 2차 대전을 겪고 나니까 야,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건 뭔가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최소한으로 만들었던.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시면 어떤 그런 국제적인 레짐, 얄타 체제 같은 것은 그게 무슨 힘이 있겠어요? 거기 그러니까, 물리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별로 힘이 없는데 너무나 큰 어떤 사건을 겪었기 때문에 국제적 레짐을 지켜나가자라고 하는 의지들이 존재했던 거죠. 기억이 규범을 만든 그렇죠. 시대였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런 거죠. 이 규범을 지켜야겠다는 의지도 있고 다른 국가들이 지키지 않으려고 하면 그럼 뭐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것 같아. 이런 게 두려웠던 것이죠. 근데 그게 한 50년 갔어요. 50년, 70년 이렇게 갔던 거죠. 근데 지금은 사람들이
망각의 상태에 좀 빠졌다 그럴까? 음. 예, 전쟁이라는 것이 일상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이 돼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 한 얄타 체제에 의해 한 70년 정도의 음. 평화의 시기가 있었다고 한다면 이제 지금 유럽에서도 전쟁이 나고 중동에서도 전쟁이 나고 북아메리카에서도 전쟁이 나고 그렇죠. 지금 이제 심지어는 그린란드 그렇죠. 이제 말 그대로 어.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정적이라고 생각했던 네. 서유럽 그렇죠. 서유럽도. 또 이제 안보 위협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 너무 위험한 거죠. 근데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계속해서 얘기 나오는 게 대만 문제가 계속 나오고 대만에서 분쟁이 나면 한국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지금 현안처럼 얘기가 되고 있고 과거에는 이런 게 그냥 만약 그렇다면이라고 하는 그냥 사고 실험의 일종이었는데 그렇죠. 지금은 실제적인 시뮬레이션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이제 베네수엘라 사태가 났을 때 그날 밤에 섬뜩한 생각이 들어서 이제 제가 바로 페북에 몇 줄 썼었는데 베네수엘라 사태를 가장 심각하게 느낄 사람이 누굴까? 이게 김정은 아닐까? 그쵸. 아 저렇게 소위 얘기하는 참수 작전을 그렇죠. 미국이 하는구나. 그럼요. 예. 야 근데 그러면 김정은이 트럼프하고 한편으로는 친하다고는 하지만 예.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북한도 그렇게 베네수엘라처럼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렇죠. 뭐 쿠바 특수군을 몇 데려다 놔도 그냥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순식간에 뭐 그냥 그렇죠. 마두로가 날아갔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마 굉장히 큰 저는 그 이제 충격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그런 베네수엘라 사태를 보면서 충격을 받는 게 한국 한반도의 어떤 상황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냐. 이거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좀 위험한 약한 고리들이 있다고 하면 분명히 한반도도 그 중에 한 약한 고리 중에 하나인데. 가장 취약한 고리 중에 예, 하나죠. 네. 예. 그래서 지금 이런 안보 위협이 과거하고는 좀 다른 것이죠. 과거는 좀 다른 것이고 과거에 우리가 한 20, 30년 전에 이제 핵 위기가 있을 때도 근데 다소 이제 그런 어떤 위기감이 좀 있을 때도 있고 지금 청년들은 기억이 안 나겠지만 막 사재기 했었죠. 그때 국민들이 막 그쵸. 진짜 한반도에서 전쟁이 날 수도 있다 분쟁이. 그래서 막 마트에 가서 사재기 할 때도 있었는데 그 이후로는 그런 일은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야 이게 지금 실질적인 위협이 될 수도 있지 않겠나.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안보적인 환경의 어떤 큰 변화인데 여기서 한국이 그냥 과거처럼 그렇게 가만히 주저앉아 있으면 문제가 해결될 것인가 아니면 정말 당장 미국이 자 그 국방비는 한국이 많이 부담하고 대신에 우리가 독자적인 작전으로 북한에 대해서 어떻게 하든지 말든지 당신들한테 어떤 통보해야 될 의무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떡할 거냐. 그때 과거에 30년 전에는 한국이 강력하게 반대하면 미국이 그런 작전을 독자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웠거든요. 그 외교 관계에서도 그렇고. 그렇죠. 지금은 우리도 나중에 미국이 뭔가 작전을 한 다음에 통보받으면 어떡하지? 그렇죠. 뭐 이번에도 다 그런 식이잖아요. 네. 예. 아무도 몰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 근데 저는 좀 약간 예. 궁금한 게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저는 중국이 미국이 하는 걸 지켜보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중국이 어느 정도 야 우리가 미국이 좀 맞설 힘이 생겼다라고 네. 생각하면 저는 대만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그것도- 상상일까요, 그냥? 아니요, 그것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죠. 예, 예. 가능한 상황인데 저희도 이제 그 입법사처에도 외교안보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 작년에 1년 내내 음. 그런 부분들을 외교적으로 군사 안보적인 측면에서 좀 많이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실제로 그런 위협이 어느 정도 실질적인 위협이 될 것인가 하는 부분도 보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중국이 대만에 대해서 하는 작전은 대규모 작전일 가능성이 있죠. 만약에 네. 하게 된다면.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제약사항이 적지 않다라고 네, 하는 부분이 알겠습니다. 있는데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하는 방식은 그렇게 대규모 작전보다는 베네수엘라 방식이 가능할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예. 그래서 이제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자꾸 대만 문제에 한국이 어떻게 개입될지를 참 많이 고민해 봤는데 베네수엘라를 겪은 다음에는 바로 직접적으로 직접적으로 이게 문제가 될 수 있겠다. 근데 최근에 이란에서도 소요가 나니까 미국이 바로 항공모함을 그렇죠. 보냈잖아요. 보내고 네. 우리가 개입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고 네. 예. 이건 좀 극단적인 상황인데 만약에 북한에서 이란과 같은 어떤 그런 내부 분쟁이나 소요가 생겼다. 그러면 과거에 우리 입장에서는 좀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북한에서 어떤 뭔가 변화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한국이 주도권을 가질 수 있겠다라고 우리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잖아요. 지금 중국이나 미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국이 개입할 여지가 있을까? 북한에서 뭔가 정치적 변화가 있을 때
군사적 변동이 있을 때 한국이 개입할 여지를 그 두 나라가 줄까? 제가 보기에는 그냥 제3국 취급을 당할 것 같은데. 결국은 그럼 이제 이 압축 소멸 사회에서의 또 하나 이게 최악의 시나리오군요. 생각해 보면. 소멸 방식 그렇죠. 중에 소멸 그래서 방식 제가 최악인 거군요. 그래서 예. 이 책에서 그 챕터 제목을 소멸이 천천히 인구 소멸이라든지 이런 걸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서 소멸이 천천히 오는 방식이 있는데 물론 그것도 아주 천천히는 아닙니다만은 교통사고처럼 올 수도 있다. 정말 아침에 집에서 나서서 당연히 저녁에 집에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교통사고를 당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그렇죠. 그런 상황은 없을까?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면 이거는 얄태 체제가 깨진 이후에 한국은 어떻게 안보 환경에 좀 대응할 것인가 심각한 문제죠. 이게 뭐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 자신도 약간 이게 사실은 알고 있던 그림이긴 했지만 또 상기하니까 더 섬뜩해지는 느낌이고 사실 저도 이제 그 베네수엘라 침공, 미국의 침공을 보면서 야, 저 북한에도 저럴 수 있을 텐데 그런 상상을 저도 충분히 이제 할 수 있었던 지점이 있어가지고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제 이게 소멸 방식 중에서 우리가 최악이겠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소멸을 이야기할 때 경제적인 어떤 그런 측면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 안보적인 측면도 우리가 진짜 아주 심각하게 고려해야 되는 측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다 해주셨는데 이제 최종적으로 그러면 야, 우리 여기에 대응책은 있는 거야? 라고 이제 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여기에 대응책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약간 거짓말에 되게 가까운 느낌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맘 깜짝